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게 그 유명한 필사즉생, 필생즉사. 네, 지난 시간에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오히려 해볼만 합니다. 이런 내용의 장계를 올리는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당시 이순신 장군이 처했던 상황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사실상 수군이 괴멸 상태에 있었고요. 왜군이 승승장구하면서 기세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당시 조정의 염려를 선조실록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선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군이 괴멸되어 왜적들이 진격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게 되었다. 그들이 만약 순풍을 타고 곧바로 서해로 향한다면 충청과 경기 두 도에 즉시 도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지키고 있는 호남이 뚫리면 왜적이 서해를 타고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순신에게 주어진 이 과제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당시에 힘들었던 상황을 핵록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순신이 통제사에 임명되었을 때는 군대와 무기는 다 없어진 뒤였다. 겨우 수습해 모았으나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계절도 가을이었기에 바다 날씨도 차웠다. 그래서 당시 이순신 장군의 속마음이 난종일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8월 15일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저녁에 밝은 달 비치는 누대 위에 있는데 마음이 매우 편치 않았다.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이순신 장군의 그 번뇌와 무거운 책임감이나 어떤 마음 상태 등이 이 일기에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의 설상가상으로 이순신 장군의 몸 상태도 굉장히 나빴습니다. 당시에 일기를 보면은 몸이 불편해서 음식을 못 먹었다, 구토를 하고 움직이지를 못했다, 통증이 매우 심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요. 이순신도 사람인데 이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겠죠. 이렇게 외롭고 고단했던 이순신 장군한테 좀 힘이 돼줬던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백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백성들은 이순신이 복귀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이순신 쪽으로 몰려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유성룡이 쓴 징비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때 피란하는 백성이 수없이 많았는데 이순신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읽어보면 이순신이 피라민들을 맞이하자 멀고 가까운 지방 할 것 없이 구름처럼 몰려왔다. 이순신이 이들을 군대의 후방에 있도록 하여 우리 군대의 형세를 돕게 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후방에 배치되어서 군대 형세의 보탬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기록을 보면은 이순신이 이곳은 위험하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 더 안전한 장소로 피해라 이렇게 설득을 하는 장면도 있는데요. 핵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순신은 피란민들에게 명령해 왜적을 피해 옮겨가게 했다. 그러나 백성들 모두 이순신을 버려두고 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안 가니까 이순신 장군이 아니 수많은 적들이 지금 바다를 덮고 있는데 너희는 왜 여기로 온 것이냐. 여기는 가장 위험한 곳이다. 최일선이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저희는 오직 장군만을 바라보고 여기에 온 것입니다.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을 떠나려 하지 않았던 것. 이순신에 대한 믿음, 이순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의 의지에서 여기에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안 간다고 하니까 이순신이 그러면 물자를 좀 도와달라. 우리 군사들을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장수와 군사들이 굶주렸고 게다가 의복도 없어서 장차 모두 죽을 상황이다. 너희에게 남은 옷과 양식이 있다면 우리 군사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록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그 명령을 따랐다. 마침내 군량미를 얻어 여러 배에 실을 수 있었고 군사들도 의복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위태롭고 힘들고 고단했던 이순신 장군 곁을 백성들이 지켜줬던 거예요. 그럼 이제 적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적장 중에 마다시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류성룡이 쓴 징비록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적의 장수 마다시는 수전을 잘했는데 그가 배 200여 척을 거느리고 서해를 침범하는 길에서 이순신을 만나게 되었다. 이 마다시가 누구냐에 대해서 오늘날 학자들마다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영화에서도 그려졌듯이 구루시마라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마다시는 특히나 수전을 잘했다는 거죠. 바다에서의 싸움을 잘했다고 하고
또 그 함대의 수가 200여 척이라고 하니까 당시 12척, 13척 있었던 이 조선 수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전력이 앞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 그 명량해전 이전에도 이순신에게 소수의 배를 보내서 약간 도발을 많이 했다고 해요. 난중일기 9월 7일 기록을 보면은 적선 13척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배들이 바다로 나가 추격하자 적선은 뱃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밤에 외적이 다시 쳐들어왔는데 화포만 쏘다가 물러났다. 그러니까 그 외적들이 이순신 장군의 진영도 탐색을 해보고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도 해볼 겸 이렇게 소수의 함대를 보내서 탐색전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왜 하필 13척을 보냈을까요? 하필 기분 나쁘게 13척을 보냈어요. 너희들의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다. 이거를 이제 도발하는 차원에서 13척만 보낸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발을 이순신 장군이 잘 격퇴를 했는데요. 나중에 일본 측에서 이순신을 반드시 무찌르자라고 하는 결의를 다졌다고 합니다. 그 임준영이라는 사람이 적의 상황을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외놈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조선 수군 10여 척이 우리 배를 쫓아와 사살하고 배를 불태웠으니 매우 분하다. 각 처의 배를 모아 합세하여 모두 섬멸하고 곧장 서울로 진격하자라고 했습니다. 저 조선 수군을 다 섬멸하고 그 길로 서울로 진격하자. 그래서 임준영의 보고를 들은 이순신이 이제 뭔가 조만간 일이 날 것 같다. 심상치가 않다는 걸 느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데요. 그 왜군을 맞설 장소로 선택한 곳이 바로 명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9월 14일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전라 우수영 앞바다로 진을 옮겼다. 벽파정 뒤에 명량이 있는데 수가 적은 우리가 명량을 등지고 진을 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명량해전이 9월 1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량해전 이틀 전에 이순신 장군이 진을 재정비하고 명량을 싸움지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그 당시 조선 수군이 이곳 벽파진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이날 이순신이 이 진영을 전라 우수영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수영 앞에 울돌목이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명량이에요. 그가 벽파진에서 명량을 등지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안으로 들어간 거죠. 안으로 들어가서 이 외적들이 이렇게 명량을 경유해서 오는 곳에서 막겠다. 길목에서 싸우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곳 명량 앞바다에서 드디어 운명적인 명량해전이 발생이 되는데 이 명량해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과연 적선의 수가 몇 척이었느냐. 우선 영화에서는 330척에 맞선 12척의 배라고 해서 이제 적선의 수를 330척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 기록들을 보면은 뭐 어떤 기록은 133척으로도 나오고 뭐 200척으로도 나오고 또 300척으로도 나오고 심지어 600척으로 나오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기록마다 적선의 수가 몇 척이었느냐를 놓고 수치가 다른 거예요. 우선 많은 학자들이 그래도 난중일기 기록이 가장 정확한 게 아니냐. 난중일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어요. 근데 난중일기에는 133척이라는 기록이 나오고 또 130여 척, 또 200여 척이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다만 이 200여 척은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고 이순신이 나중에 보고를 할 때는 130여 척으로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130여 척이 좀 정확한 게 아니냐라고 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이제 후대 쪽으로 오면은 이게 300여 척이 기록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순신의 행장을 보면은 적선 300여 척이 명량을 거쳐 우리 진을 향해 진격해왔다. 적들이 대장이 있는 곳을 엿보고 130여 척의 배로 에워쌌다. 그리고 이 행장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제 적선의 수가 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순신의 조카인 이분이 쓴 이순신의 행록을 보면은 그날 피란민들이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적선의 수를 300까지는 헤아렸고 나머지는 다 헤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300척보다는 훨씬 많았다는 거죠. 최소한 300척은 넘더라. 그래서 이렇게 기록들마다 적선이 몇 척이었는가를 놓고 조금씩 수치가 달라서 오늘날 어떤 기록을 신빙하느냐에 따라 서술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데 영화에서는 이제 330여 척이라고 이제 봤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300척이든 130척이든 어쨌든 그 많은 배를 이제 13척의 배로 막아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불안에 떨고 있었던 많은 장수들을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하루 전에 9월 15일에 모두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수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병법에 이르기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게 그 유명한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순신 장군의 명언인데요. 죽을 각오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병사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좁은 길목을 지키며 능히 1000명도 떨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말들은 지금의 우리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적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해도 이 길목을 잘 지키고만 있으면은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 병법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장수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이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김이 있다면 즉시 군유를 적용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영화에서도 군유를 엄하게 세우는 그런 이순신 장군의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는데 실제로 난중일기를 봐도 이순신 장군은 엄하게 군유를 세우고 기강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말을 했던 날이 바로 명량해전 전날인데요. 이날 밤에 이순신 장군이 꿈을 꾸게 되는데 참 묘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 난중일기에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날 밤 꿈에 어떤 신선이 가르쳐 주기를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지게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명량해전 전날 밤에 이순신 장군의 꿈에 어떤 신선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전술 전략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이 꿈을 꾸고 나서 다음날 명량해전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런 걸 보면 좀 신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날이 밝았는데 드디어 9월 16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명량해전 당일인데요. 이날 아침에 이순신 장군에게 이런 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탐망군이 와서 보고하기를 무려 200여 척의 적선이 명량을 거쳐 이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이순신 장군이 전투태세를 갖추게 되는데요. 곧바로 명령을 내려서 출정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곧바로 여러 배에 명령하여 닻을 올리고 바다로 나가게 하니 적선 133척이 우리의 여러 배들을 에워쌌다. 이제 드디어 13대 133 세계 해전사에 없었던 명량해전이 막을 올리게 됐는데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실제 명량해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실제 난중일기에서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3부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